때이른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12회 국민안전기술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25개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넓은 영역에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민의 큰 관심사 중 하나인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도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기술 포럼은 재난재해에 대응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기술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향후 연구개발 방향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마련한 국민 포럼입니다. 이제 저희 이사장님을 모시고 개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상으로 나오시면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제12회 국민안전기술 포럼을 준비하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네 기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년간 연구회는 출연연과 함께 국가적,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개최된 국민안전기술 포럼을 이제는 12번째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우리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이 다양하여 단일 해법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단발성 대응을 넘어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 보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여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국민적 관심사인 미세먼지 문제에 대하여 과학기술계는 어떠한 해법을 찾아가고 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오늘 포럼이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고 우리가 함께 실천해야 될 역할도 공유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안전기술 포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석해 주신 네 기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오늘 국민안전기술 포럼을 주관하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병건 원장님을 모시고 환영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미세먼지 예보에 귀를 기울이고 마스크를 준비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을 만큼 미세먼지 문제는 국가 사회적으로 시급한 현안이 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1등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는 미세먼지는 폐, 혈관, 뇌까지 침투해 뇌질환을 유발하면 물론 치매 및 조기 사망을 유발하는 원인 물질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다룬 뉴스 보도 건수가 2013년까지 2만 건 수준이었지만 2016년에는 6만 건을 넘었었으며 올해는 더 많은 보도가 쏟아지고 있고 국민들의 불안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 대책을 발표하였고 범부처 차원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가 전략 프로젝트를 출범시켰습니다. 키스트는 국가 전략 프로젝트 사업의 총괄 연구기관으로서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과 유입 경로를 규명하고 실시간 관측을 통해 예측 정확성을 향상시키며 원인 물질 저감 기술을 개발하는 등 국민 생활과 건강 보호를 위한 통합적 문제 해결 연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박사님께서 미세먼지 열쇠는 과학이다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미세먼지는 대표적인 사회 문제입니다. 그러면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근데 해결하는데 뭐가 필요하죠? 열쇠가 있어야 뭔가 해결할 거 아니에요, 솔루션.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열쇠는 뭐냐?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열쇠는 바로 과학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이 과학 기술. 그래서 이런 과학과 기술을 통해서 미세먼지를 해결하겠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려면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서울시의 미세먼지들을 이제 이제 총 먼지, TSP는 총 먼지고, 뭐 PM10이라는 미세먼지, PM2.5 뭐 초미세먼지, 또는 이제 최근에 미세먼지 있죠. 그런 연도별로 연평균 경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쭉 저희가 뭐 1980년대, 뭐 90년대, 2000년대부터 지금 상태는 훨씬 연평균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국민소득이 쭉 증가한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그리고 이제 자세히 보시면 2012년, 2013년부터 약간 연평균 농도가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 조금 차이. 이거는 이제 연평균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왜 연평균 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염려할까? 그럼 연평균은 조금 아닐 수 있다. 그럼 뭐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을 할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6월 달이어서 미세먼지가 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시내 좋아하냐? 근데 이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계절별로. 그래서 미세먼지 현상이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시간에 따라 변한다. 또 공간적으로 다르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일정하지 않다는 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자꾸 이제 저한테 질문할 때 뭔가 일정한 걸 원합니다. 몇 시에 환기시키면 좋겠냐? 그러면 저는 이제 농담을 삼아서 저한테 분명히 좋은 시계를 원하지만 9시에 딱 고정된 시계를 달라는 얘기는 고장난 시계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러면 저 상태를 이해를 하면 저한테 고장난 시계를 달라고 하지는 않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런 어떤 그 미세먼지가 일어난 현상들에 대한 변화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기 이제 계절별로 차이가 있고, 또 그다음에 저희가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일단 눈에 보이니까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제 뭐 여러분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웠지만 이제 먼지 크기가 한 0.1에서 한 1마이크로 정도 크기가 빛을 잘 산란시킵니다. 그래서 PM2.5가 여러분의 어떤 시정에 더 직접 관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초미세먼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이제 많이 나타나는 때 여러분들이 더 힘들어하는 거죠. 눈에 막 보이니까. 그래서 그 옆에 이제 저희가 또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PM10 정도 되는 값들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PM2.5 되는 그 높은 날들이 2012년에 비해서 2013년 이후에 굉장히 많아졌다. 결국 이제 우리가 미세먼지가 안 좋은 날이 많아졌다. 그럼 결국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힘들어하는 게 빈부격차, 소득격차. 이게 미세먼지 오염도 그렇게 이제 좋은 날은 또 있지만 나쁜 날이 많아졌다. 그러니까 더 불안해한다. 이제 그렇게.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국민 소득이라든가 의식 수준이 높아졌던 거죠. 그거를 이제 불안해할 정도로. 옛날에 이제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훨씬 더 오염이 심했지만 그 정도는 뭐 이제 그냥 받아들이는 용인했는데, 지금은 좀 더 우리가 잘 살게 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니까 이제 더 낮은 수준이어도 또 이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의 의식 수준이나 경제 수준이 높아진 어떤 반증이다.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우리 이웃 나라 중국을 비롯해서 그쪽이 이제 경제가 성장하면서 이제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다 보니까 우리도 같은 영향권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더 이제 불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관심 갖게 되는 것들 이제 그림으로 표현했는데요. 우리 이제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중국발이다 그래서 해외 유입하는 부분, 그러다가 또 이제 우리가 디젤 게이트, 경유차, 그리고 이제 화력 발전소, 우리가 작년에 이제 미국하고 이제 한국이 이제 공동으로 대기질 조사를 하다 보니까 상층에서 미세먼지가 많더라.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그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저는 이제 그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환경 오염은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양면성이 있다 이거죠. 결국 이제 우리가 자동차를 탄다든가 뭐 화력 발전소를 하게 되는 거는 우리 편리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양면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지만 또 논의 과정에서도 생략될 수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상당히 이제 의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그 자동차라든가 발전소 하게 되면 결국 전기라든가 에너지 문제, 그다음에 자동차 이동의 편리성 이런 부분들을 어디까지 이제 우리가 용인하고 갈 거냐. 거기에 반대적으로 반드시 이제 미세먼지 오염이 되는 거잖아요. 어떤 그 세계적으로 그런 거 에너지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는 있죠. 그런 변화 경향.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사회적인 비용, 과연 우리가 전기료가 얼마가 오른다, 뭐 기름값이 올랐을 때 어떤 파장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많이 이제 논란이 되는 게 그럼 미세먼지 얼만큼 기여하느냐 이런 과학적인 지식들이 이제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그런 자료들을 갖고 이제 일반 국민들 이런 또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거기에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서 결론을 이끌어내야 이제 이해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부분들은 거기에 지금까지 이제 과학적 지식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과학적 지식들을 많이 확보를 해서 이제 그런 합리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주는 게 이제 저희가 할 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2013년부터 겪는 어떤 스모그 부분은 저희 여러분 잘 아시죠? 스모그 부분, 그 런던 스모그, 뭐 몇천 명이 죽는 그 뒤로 이제 조금 아시는 분은 이제 LA 스모그,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특별하게 어떤 새로운 스모그가 없는데 최근에 동북아 스모그는 이제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하고는 또 다른 설명, 기존에 알고 있는 스모그로는 설명이 안 된다. 그럼 누가 이 문제를 해결? 지금 중국 열심히 이제 이 문제, 이 스모그가 뭔지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좀 뒤져 있는, 그래서 이 동북아에 있는 스모그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죠. 뭐 정체를 파악하고 거기에 그렇게 돼야만 이제 우리가 합리적인 솔루션들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동북아 스모그가 뭔지를 좀 밝혀내겠다. 이게 진짜 기초과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스모그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그 현장에서 뭔가 힌트를 얻어야 되죠. 그래서 정밀한 측정이라든가 비행기를 통해서 관측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동북아 스모그는 이런 그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구나. 근데 그걸 또 검증을 해야 되죠. 그런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현장에서 할 수 없으니까 실험실에서 저희가 스모그를 모사할 수 있는 챔버에서 이런 그 반응식을 통해서 현장에서 봤던 것들이 이렇게 재현이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량화시켜서 그 부분들이 또 모델에 들어가서 여러분 예보 지금 안 맞는 이유가 동북아에서 먼지가 어떻게 생기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렇게 모르니까 그 예측이 불가능한 거죠. 이제 그래서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안 맞추고 싶어서 안 맞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어떤 지식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이제 저희가 도식화시키면서 각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이제 정립해가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여러분 제일 궁금한 게 해외 유입이 얼마가 되느냐. 그래서 몇십 %라고 궁금해하죠. 그래서 막 30%, 50% 딱 얘기해주게 하면 좋겠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대기오염은 계속 변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런 기여도를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들은 정보들은 굉장히 이제 단편적인 어느 시기에 또 어떤 방법을 써서 한 거에 대한 정보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도 곤란한 거죠. 뭔가 전문가들은 이제 제한된 조건에 했던 걸 얘기해 주면 일반인들은 그거를 일반화시켜 버리니까 굉장히, 그래서 제가 좀 자주 하는 말이 틀린 말도 아닌데 맞는 말도 아니다. 이게 이제 그 일반인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죠. 그냥 어떤 조건에서는 그게 맞는데 그거를 일반인들이 원하는 눈높이에서는 맞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건 이제 한 80% 정도 이상의 어떤 전문가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생산해서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 화력발전소 관심 많죠. 예. 근데 이제 화력발전소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이 억울하다. 우리 그 굴뚝에서 나올 때 배출량, 배출 허용 기준 다 만족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제 화력발전소나 자동차 회사들 대기업이잖아요. 글로벌 기업. 그럼 글로벌 기업이나 대기업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우리 굴뚝에서 나오는 기준 만족하는 거로 뭔가 다 의무를 다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그 굴뚝에서 나올 때 규준 물질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물질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대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국민 건강에 어떻게 끼치는지 최소한 그거 정도는 그 대기업이면 그런 거 조사해서 충분히 국민들한테 설득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서 적절히 대응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저는 이제 자동차도 저희가 좀 연구를 하다 보면 그 배기관까지밖에 안 해요. 배기관 지나서의 문제는 나는 모르겠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어떤 글로벌 기업으로서 할 일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들을 이제 정부에서 해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최소한 대기업들은 그런 그 사회적인 그런 어떤 책임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어떤 조정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혼란 부분들이.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관측 어떤 툴들이 있어서 그 굴뚝 위에 나오는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저희가 드론이라든가 이렇게 통해서 본인들이 얘기를 안 해도 다 알 수 있는 수단들이 이제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개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서로 같이 협력해서 그런 또 국민들의 건강을 어떤 목표로 또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 측정소 얘기를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주로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지표에서 어떤 측정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공기는 이 땅바닥으로 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3차원적으로 공기를 찌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연직 부포라든가 위성자라든가 이게 쉽게 해서 어떤 그 육군 지상군만 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죠. 공군이라든가 이런 거시적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해줘야만 어떤 그 예보도 잘할 수 있고 미세먼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 관측 자료들을 모아서 빅데이터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술을 통해 가지고 결국 예보 정확도를 높이는 그런 연구들을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실은 이제 우리가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최소한 동북아 또 아시아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 뭐 이렇게 관측망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료들이 이제 한 곳에 모아서 그 예보에 쓸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거 국제적인 네트워크들을 잘 활용을 해서 저희가 그런 예보 정확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지금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지방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이의 제기를 하죠. 뭐 북미만 같아도 이제 9개 권역을 나눠서 각 권역별로 오염 배출원도 다르고 기상 조건도 다르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어떤 그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없다 보니까 지자체나 이런 데서 정책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그래서 이런 그 각자의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그 연구 개발뿐만 아니라 사업하고 정책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어떤 흐름도를 통해서 각자 하시는 분들이 어떤 포지션에 있고 서로 간에 어떻게 협력해야 해서 그래야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세먼지 대응에 이제 기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과정들을 저희가 이제 도식화해서 같이 연구하시는 분들하고 이런 부분을 실현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생활 속에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지금 공기청정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아파트 같은 그런 그 실제 조건에서 그 뭐 실은 성능뿐만 아니라 또 전기료도 걱정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필터는 어떻게 갈아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까지 포함하고, 그다음에 과연 그런 걸 썼을 때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느냐. 그래서 코호트 스터디라는 걸 통해서 그런 거 했을 때 건강이 좋아진다.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미세먼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제 제공을 함으로써 이제 우리 국민 건강에 큰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거는 이제 제가 2009년에 이제 뭐 미래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융합연구를 저기 에너지기술연구원하고 같이 했습니다. 이거 할 때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디젤 먼지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공조 시스템에서 지금 필터로는 걸릴 수가 없다. 분명히 이제 문제가 될 때가 있겠다. 근데 언젠지는 모르겠다. 근데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는 이제 그 필터인데
저항이 적은 공기 저항이 적은 그런 필터, 그래야 이제 공조 설비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고, 저희는 이제 이제 미세먼지에는 이제 어떤 그 물리적인 특성도 있고 화학적인 특성도 있지만 생물학적인 특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물학적인 특성들을 어떻게 이제 또 억제할 수 있는지 그 두 개의 기술을 결합한 연구들을 같이 또 협업을 통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실은 이제 저희가 그 작년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관심 가져서 이제 이게 국가 전략 프로젝트로 선정이 돼서 미세먼지 사업단이 이제 곧 발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는 것들은 결국 정부하고 기업하고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잘 서포트해서 이제 지원하고, 특히 이제 제가 2015년에 한 2년 전에 이제 그 일본 학교에 갔었는데 거기는 이렇게 미세먼지 궁금한 거 25가지를 또 전문가들이 정리해서 했더라고요. 아, 우리는 전문가들이 이런 노력이 좀 부족했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업단을 이제 또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 뭐 미세먼지 파수꾼 한 1,000명을 양성해서 그분들이 좀 잘 알아야 그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그 정보 소통 그런 것들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정부나 기업, 국민들이 잘 이렇게 협심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거 전문가들의 사회적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이제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런 사회적 역할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지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으려면 어떻게 생겼냐부터 이제 알아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201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찍은 PM2.5 초미세먼지의 그 구성 성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주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황산염, 질산염이라고 써져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들은 이제 황산염, 질산염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그런 입자인데요. 그러니까 형태가 있는 입자입니다. 이것들은 원래 나올 때부터 저런 입자로 나오는 게 아니라 가스상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질소산화물, 락스라고 하는, 그다음 황산화물, 삭스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나와서 대기 중에서 이런 암모니아들 뭐 이런 것들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이제 염이 그 입자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PM2.5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황산염과 질산염, 그다음에 산소류, 그래서 그것들이 생기는 것들이 삭스라든지 낙스라든지 VOC, 암모니아, 이것들이 전구 물질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 그것들을 제외하면은 먼지가 안 생기겠죠. 매년 환경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배출하고 있는 대기오염 물질을 이렇게 통계 자료를 줍니다. 보시면은 제가 빨갛게 이렇게 박스로 해놨는데 위에 부분이 연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부분은 이동오염원이라고 쓰였습니다. 이동오염원은 도로 이동오염원은 이제 차고요, 경유차 같은 거. 그다음 비도로는 선박이라든지 건설기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이동오염원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출을 줄이려고 하면요, 그죠? 가장 효과적인 게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을 잡는 겁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그 도로 이동오염원은 버스라든지 화물차가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비도로는 선박하고 건설기계, 이것들을 잡으면 됩니다. 저거는 지금 우리 승용차, 디젤차의 그 대기오염 물질 그 규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 차량에 대해서는 그 유럽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적용되고 있는 규제는 유로 6라고 해가지고요. 이전에 그 차에 비해서는 굉장히 오염물질 배출이 낮은 그런 차량들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저게 이제 규정이 저는 유로 6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도입이 됐는데요. 근데 문제는
새로 만든 차는 오염물질을 줄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저 유로 6를 우리가 통과해야 나오니까. 근데 기존에 유로 3나 유로 4 이런 것들은 여전히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 이게 운행차를 우리가 저감해야 도로 이동 오염원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줄일 수 있다. 근데 다행히요. 이 그 PM 디젤 차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노후차 폐차라든지, 그 다음에 매연 정감 장치 부착한다든지, 요즘은 매연하고 질소 산화물을 같이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장착하는 데 있어서 국가에서 그런 지자체에서 한 90% 정도를 부담해주고요. 자부담은 한 10% 정도에서 저런 거를 이제 부착해서 우리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거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죠. 자, 이동 오염은 그렇고요. 관리가 그렇게 되고 있고요.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많이 나오는 데를 잡아야 되는데요. 빨간 박스에 놓은 부분이 이제 발전소, 그 다음에 상업하고 공공기관의 어떤 난방시설용 그쪽에 들어가는 보일러들, 그 다음 제조업 연설의 생산 공정이 나오는데요. 실제 이제 먼지 배출량이 높은 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세히 우리가 배출량 자료를 들여다보면은 결국은 그 굉장히 대형 사업장에서 당연하게도 배출량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대형 사업장이라는 것은 발전소, 제철, 시멘트, 석유화학 공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사업장은 우리가 효과적으로 관리를 해야 실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그다음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싹스, 낙스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러면 사업장에서는 실제 저희 나라에서 어떤 이제 그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규제 정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크게 이제 배출 허용 기준에서 굴뚝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그 농도를 제한을 합니다. 보통 이제 5년에 한 번씩 이런 배출 허용 기준이 이제 강화가 됩니다. 다시 이제 개정이 되는데요. 이것들이 갑자기 지금 현재 50ppm인데 이거를 갑자기 우리가 10ppm으로 줄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산업계의 반발이 굉장히 크고요. 각 부처 간에 또 이런 이견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현재 50ppm을 다음 단계에서 30으로 줄인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이렇게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해도 기존에 돌아오고 있는 설비들 있지 않습니까? 신규 설비들은 저 규정을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지만은 기존에 돌아가고 있는 설비들은 물론 거기도 약간씩 줄입니다만은 크게 우리가 줄일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10년 전에 지었을 때는 우리가 그때 기준이 있었고 그때 기준에 다 맞춰가지고 제가 지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우리가 대폭적으로 강화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사업장이 그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 5만 2천 개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안에 각 사업장별도 굴뚝이 한참 있을 테니까 몇십만 개의 굴뚝이 있겠죠. 그래서 기존의 이 설비들에 대한 아까 우리 차량도 마찬가지였지만은 기존에 운행되고 있는 것들 문제고요.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이미 운전되고 있는 그런 배출 시설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거고요. 하나 더는 총량관리제라는 건데요. 수도권에서만 현재는 적용되고 있는데 한 사업장에서 배출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 총량을 딱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싹스와 낙스 경우가 이제 적용되고 있는데 현재 410개 정도 사업장이 지금 이거를 적용받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이제 규제에 가까운 거고요. 인센티브가 있긴 한데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1년에 10톤씩 그 배출하는 그런 업체에서 10톤을 다 줄였어요. 그러면은 혜택을 어떻게 주냐면은 톤당 약 20만 원대 이렇게 줍니다. 10톤 줄였어요. 어떻게 10톤을 줄이려면 우리가 설비를 수억 원짜리 설비를 넣어야 되는데
겨우 그 베네핏이 20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것도 이제 배출권 거래제라고 해가지고 다른 집에 팔아가지고 했을 때는 그 정도 수준인 거죠.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그런 자발적으로 이거를 줄이려고 하는 데에 대해서 그 유인책이 굉장히 지금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능이 좋은 어떤 방지 시설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사실은 낮춰야 되는데 배출을 낮춰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현재 그런 우리의 규제 정책이 그것들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여드린 두 가지 기술을 제가 소개시켜드릴 건데요. 하나는 그 집진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팀에서 개발한 건데 백필터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긴 백필터를 쓸 수 있는 그런 집진기를 개발했어요. 시설 비용도 한 30% 정도 줄이고 스페이스도 적게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미션은 기존 기술에 대비해서 10분의 1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그림은 이제 키스트에서 개발한 그 질소산화물을 처리하는 촉매에 대한 겁니다. 촉매는 사실은 그 사용 온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350도에서 이제 워킹을 하는데요. 이걸 250도로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100도 정도가 떨어뜨렸다는 것은 그만큼의 우리가 에너지를 세이빙할 수 있다는 건데 게다가 내구성도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결국은 우리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그 미세먼지 또는 미세먼지 원인 물질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 설비 또는 어쨌든 새로운 기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새로운 기술이 거기에 적용되지 않고는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요원합니다. 어떠한 정책을 써도 그 효과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는 거는 이런 우수한 기술들이 개발됐을 때 이것들이 사업장에 실제로 보급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것들을 규제로 하는 게 아니라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배출량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설비를 1억에 들였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반으로 줄였냐 10분의 1을 줄였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 설비의 반값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유인책이 굉장히 적극적인 유인책이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기술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5만 2천 개 있는 사업장에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됐을 때 적극적으로 써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규제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하지만은 새로운 기술들이 들어가서 실제로 저감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 제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와 인센티브 그리고 새로운 기술 개발 이것들이 말 그대로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아마도 이제 그 대기 환경에서 저감 기술 쪽에 발표를 드렸다면 저는 생활 환경에서 이제 국민 체감형 기술로 미세먼지의 노출을 줄이는 관점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대기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일 때와 이제 주의보 정도 수준 150, 그 다음에 경보 수준 300까지 올라갔을 때 사람이 신체 활동을 하는 세 가지 경우, 안정을 취하고 있을 때나 아니면 속보로 걸을 때 그리고 달리기를 할 때 1시간 동안 미세먼지를 흡입하는 양을 계산한 결과를 나타내는 건데요. 놀랍게도 보통일 때 속보로 산책을 할 때나 아니면 달리기를 할 때가 300 가까운 경보 수준에 노출되었을 때 안정을 취하고 있을 때보다 미세먼지 흡입량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미세먼지 농도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내가 신체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노출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여드리는 자료입니다. 다음 보여주시면 위에 사진과 아래 사진을 보시면 위에 사진은 이제 대기 환경 사진이고요. 아래는 실내 환경 사진입니다. 보시면 위에 사진 보시면 굉장히 지금 미세먼지가 많다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고 나갈 때 마스크를 착용해야겠다 아니면은 빨리 집으로 돌아야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아래 사진을 보시면 저기 지나가는 행인들이 마스크 착용도 하지 않고 또 일찍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를 보시면 아래쪽에 있는 환경에서의 미세먼지 노출이 농도가 더 높은 경우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즉 생활 환경에서는 미세먼지를 저희가 감지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더 낮습니다. 그래서 더 노출될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하루 동안에 생활하는 시간 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사실은 실내에서 생활하고요. 근데 미세먼지가 여기가 얼마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이 노출될 확률이 높고 그래서 실내 환경에서의 미세먼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에는 다양한 오염물질이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주제가 미세먼지이다 보니까 제가 미세먼지 부분만 빨갛게 표시를 했는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주 요인이 요리할 때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내에서 담배를 필 때, 그리고 뭐 청소기를 가동시킬 때, 아니면은 뭐 팩스밀리나 프린터, 사무용품을 돌릴 때 또 많이 나오고요. 가장 지난번에 고등어 문제도 있었는데요. 사실 조리 과정에서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배출됩니다. 그래서 이런 미세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실내 환경에서 미세먼지의 주된 가장 큰 요인은 요리 과정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WHO 권고 기준 따르면 일평균 25마이크로그램, 연평균 10마이크로그램인데 반해 요리 조리 과정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5배에서 많게는 30배까지 많은 미세먼지가 배출되기 때문에 이때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UN 보고에 따르면 연간 전 세계의 공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700만 명인데 그중 60% 이상인 430만 명이 실내 오염으로 이제 사망을 하게 되고요. 대부분 주된 요인이 이 조리 과정에서 오염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여성들의 폐암 환자들 중에 비흡연자가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대부분 주된 요인이 앞에서 말한 조리 과정에서의 이제 노출로 인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이런 미세먼지를 제어하는 기술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자연 환기입니다. 창문을 열고 하루에 3회 이상 30분 환기를 시켜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제 대기 오염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런 자연 환기에 어려움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래서 필터를 설치한 기계적 환기 방법, 송풍기를 이렇게 가동시켜서 외부에 오염된 공기를 정화시킨 다음에 유입하는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실내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방법들이 이렇게 고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환기 장치나 공기청정기는 필터나 공기청정기 단품 위주로 평가를 하게 되어서 실제 환경에서의 여건을 제대로 좀 반영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주방 후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주방 후드는 송풍기의 팬 성능만을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 위주로. 그런데 실제로 밀폐된 곳에서 조리를 할 때 미세먼지가 많게는 2,300 정도까지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주방 후드만을 가동시켰을 때는 700대로 떨어지고 주방 후드와 자연 환기를 동시에 했을 때는 100대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가장 효율적인 주방 환기 방법은 급기구를 통해서 외기에 공기를 유입한 상태에서 주방 후드를 가동시켜서 배기시키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운전 환경에서의 어떤 적절한 평가 방법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이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또한 공기청정기도 제품을 밀폐 챔버에서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실제 환경에서 아파트 크기에 맞은 공기청정기의 적정 용량이 얼마인지에 대한 아직 그 의견들이 좀 분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공기청정기는 공기청정기의 최대 성능 조건으로 인증이 나가고 있습니다. 즉 최대 풍량 조건에서 인증이 나가는데요. 보시면은 지금 5대 공기청정기를 저희가 테스트해 보면 그 빨간색 그
화살표로 돼 있는 게 실제 제품이 성능으로 나가는 것인데 저희가 운전 풍량 모드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단계별로 해보면은 당연히 낮은 단계에서는 이제 적용 면적이 작게 산출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30평대 아파트에 내가 30평형에 해당하는 공기청정기를 사서 쓰더라도 실제로 소음 문제나 뭐 그런 여타적인 이유로 인해서 뭐 자동 운전 모드나 양 모드로 운전하다 보니까 10평형, 뭐 5평형 수준으로만 가동을 시키게 되고 그렇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실내 미세먼지를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는 방법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외국의 한 예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침실 환경에서 실질적으로 운전하는 모드는 보통 슬립 모드나 아니면은 양 모드 아니면 오토 자동 모드로 운전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런 조건에서 PM2.5 미세먼지가 뭐 10분 동안, 50분 동안, 또 8시간 동안 어떻게 떨어지는지에 대한 어떤 평가 방법에 대한 예를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주택에서 환기 장치를 어떻게 사용할 때 실내 공기질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런 실환경에서 환기 장치나 공기청정기의 어떤 평가 방법도 개발해야 되고 또한 공기청정기나 환기 장치의 이런 적정 사용 면적이라든지 뭐 사용 가이드라인을 위한 어떤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내 환경에서의 미세먼지에 대한 체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진짜 신뢰성이 높은 센서 개발이 좀 더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이 실내 환경에서 미세먼지 부분은 그 제품의 초기 성능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은 유지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지금 뭐 앞에 자료를 보시면 공기청정기 필터를 적절한 시간에 갈아주지 않았을 때 미생물이 오히려 배양이 돼서 2차 오염이 발생하고 뭐 교실에서는 저런 열교환기를 환기 장치를 가동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정도로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이 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런 관리를 위한 어떤 센서도 결합을 해서 필터의 청소 주기라든지 필터의 이제 교체 주기를 이제 소비자에게 알려주고 아니면 직접 관리자가 알 수 있도록 알람 제공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 개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자료인데요. 예, 그 실외 오염 정보와 실내 오염 정보를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공기청정기를 가동시키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환기 장치를 돌리는 게 좋을지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하게 되고 이런 실내 오염도를 실제로 소비자들이 체감을 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고 특히 아까 성능뿐만이 아니라 유지 관리에 대한 어떤 정보도 제공받고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분에게 이렇게 자동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스마트 공기질 관리 시스템으로의 진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을 세우려면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목표 수준에 따라서 대책의 강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작년에 미세먼지 종합 대책이라고 해가지고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게 2026년 서울 농도 기준으로 18까지 달성하겠다라는 건데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거는 2015년 전국 PM2.5 농도입니다. 서울이 뭐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래도 비교적 낮은 상태고 다른 도시는 좀 높습니다. 다른 외국의 그 뭐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자주 비교하는 그런 국가들은 한 뭐 15 언더 혹은 뭐 20 언더에서 유지가 되는데 저희들이 서울이 제일 좋은 게 한 24 정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26년까지 정부가 외국 수준의 그 대기 농도를 달성하겠다는 걸 목표를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그 정도 달성하려면 서울 기준으로 보면 한 5 내지 6 마이크로그램 정도
목표를 이렇게 저감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 큰 5 내지 6 마이크로그램이니까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기가 쉽지만 제 경험으로 의하면 대단히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상당히 달성하기가 어렵다, 그런 도전적인 목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물질들이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고 또 어느 배출원이 뭐 기여도가 어떻다라는 게 명확하게 나와주면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타겟을 정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확실하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대책을 만들고 시행을 합니다. 그 출발점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이라는 정보를 데이터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표에 보시는 저 내용입니다.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타겟을 하는 물질이 한 5개 물질이 있다고 치면 문제는 특정한 소스에서 특정하게 놔주면 그 소스 관리만 집중을 하면 되는데 보시다시피 주 배출원들이 이 오염물질별로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흩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야심찬 목표라고 하는 것,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 분야를 아울러서 이런 대책들을 만들고 또 시행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그런 정부의 목표 농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작년 6월 3일 날 정부 종합 대책으로 나온 그런 대책들, 주요 대책들이고 왼쪽 이번에 이제 신정부 공약 사항입니다. 현재 이 공약 사항들하고 기존에 있었던 대책들을 아울러서 정비하는 실은 이제 종합 대책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몇 개 안 되는 대책으로 보이시겠지만 실제로 수도권 특별 대책이라 해가지고 지금 꽤 이렇게 한 10년 가까이 하고 있는 그런 대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한번 어림잡아 보니까 한 50개 넘는 대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외우기가 힘들 정도로 꽤 많은 대책들이 있는데 그러한 대책들을 모두 다 제대로 계획들을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소견은 목표 달성이 쉽지는 않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런데 조금 말씀드리면 대책을 한번 보시면 성격에 따라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규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한다든지 총량제를 한다든지 등등의 그런 규제로 할 수 있는 대책이 있고 자동차 조기 폐차와 같은 그런 걸 할 때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보조금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연료 가격 조정하는 부분, 전기료 조정 부분 이런 것 그다음에 자동차 운행 제한 이런 대책들은 어떻게 보면 수요 관리 대책으로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으면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수요 관리 파트 쪽으로 넘어가면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게 수요 관리라는 것은 결국은 가격을 부담하거나 또는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대책들입니다. 이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시행해도 효과가 적은 그런 대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우리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일, 그런 일들 다 한다 하더라도 이런 수요 관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저희들이 목표라고 있는 그런 농도를 조금 더 조기에 혹은 또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 생물성 연소라는 부분인데요. 아마 고등어라고 하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고등어를 이야기했던 건 아니고 노천 소각이라든지 농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그런 농업 잔재물들, 화목 난로들 등등 이런 것들을 포함한 그런 생물성 연소인데 이런 생물성 연소에서 발생되는 PM2.5 배출량이 한 11,000톤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게 2013년 아까 보여드린 그
캡스 배출량, PM2.5 배출량 전체의 한 15% 정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저 그래프에서 보시면 이게 중간에 있는 게 서울이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게 경기 남북부 뭐 지역인데 붉은색이 조금 더 PM2.5 농도가 높은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왜 이게 교통량도 적고 산업시설도 별로 없는데 왜 저쪽이 농도가 높을까? 그래서 뭐 원인을 따져보면 역시 저런 생물성 연수 부분이 큰 뭐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현재는 뭐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합의된 그런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 대책을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 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노천 소각 불법인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여기 뭐 정부는 정부대로 이걸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좀 행동을 해주셔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두 가지입니다. 대책은 상당히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교화하고 뭐 하는 그런 작업들은 남아 있겠고 또 뭐 이렇게 보완하는 그런 작업들은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정부 대책 안에 그러니까 사업장이나 정부의 역할만으로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런 농도를 달성하기는 어렵다. 지금은 같이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해야만 우리가 이 조금 더 빨리 쉽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다. 뭐 그런 내용을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